안녕하세요. 에듀윌 한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오늘은 고려의 건국부터 태조 왕건 그리고 광종, 성종의 업적에 대해서 좀 배우고요. 뭔가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중앙 정치 제도부터 그리고 행정 그리고 군사 이런 부분을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부분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 정말 많이 기출이 되고 있어요. 왕별로 업적을 나눈다던가 그리고 중앙정치기구. 중앙정치기구는 고려나 조선 둘 다 잘 나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일단 태조 왕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태조는 호족들이 자신을 좀 추대해 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왕권이 아주 강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왕권을 좀 강화시키는 그러한 과정에서 일단은 나라를 세우는 그 순서가 중요한데요. 자, 고려를 먼저 건국을 했어요. 고려 건국하고 나서는 공고, 신일 요 순서로 외워주시라고 했었죠. 공산 전투 있었고 고창 전투 있었고 신라가 항복하고 1, 2천 전투였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공산 전투에서는 이때는 왕건이 지게 되고 견훤이 이기게 됩니다. 이때 견훤이 이기고 이때 왕건 대신 신순겸이 전사하게 되죠. 그리고 고창 전투 여기서는 왕건이 이기게 됩니다. 왕건이 여기서는 이겼다. 자, 그리고 나서 신라 항복했을 때 누가 투항을 했어요? 경순왕이 투항을 했었죠. 경순왕이 나라를 갖다 바치고 김부라는 이제 경순왕의 이름이 김부잖아요. 김부에게 네가 경주에 사심이 되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신관제도 실시했다. 자, 그리고 이제 1, 2천 전투로 마무리합니다. 이제 통일이 됐어요. 이제 통일이 되고 나서 이제 뭔가 백성들한테 인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민생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하는데 이 진대법에 뒤를 이어서 흑창을 설치하죠. 그래서 민생 안정의 정책으로 인해서 흑창을 설치합니다. 의창으로 바뀌게 된 건 나중에 성종 때 의창으로 바뀐다. 조세를 10분의 1로 좀 줄여줬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왕건은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호족들을 회유하기도 하고 견제하기도 합니다. 호족 회유 정책은 이제 힘이 닿는 데까지 혼인을 해요. 이제 부인이 29명이었죠, 왕건이. 이제 호족들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이제 손을 잡는 거고, 사성 정책은 왕씨성을 하사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이제부터 왕족이다. 이제 너 왕씨로 이제 성을 바꿔라. 이런 식으로 사성 정책. 또 역분전. 자, 여기 보면 역분전이 특히 중요하죠. 논공 행상적이다. 이제 공을 논해가지고 상으로 줬다라는 거죠. 토지를. 자, 그 다음에 이제 견제, 사심관제도 이 김부가 경순왕이 투항했을 때 이 김부를 사심관으로 삼았다라고 했어요. 이 김부에게 너가 경주 지역을 차지하고 그리고 경주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네가 책임져라. 요런 게 사심관 제도예요. 자, 기인 제도 같은 경우에는 기인 제도의 인자를 기억해 주시고 인질로 삼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지방 호족의 자식들, 자제들을 개경으로 이제 데리고 오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개경에서 공부를 해라. 그 대신 이제 아들을 볼모로 삼고 있으니까 지방에서 반란을 못 일으키는 거죠. 그게 바로 기인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진 정책. 북진 정책은 특히 중요합니다. 이제 서경을 중시했다. 이제 계속 위로 가겠다. 나라 이름을 고려로 지은 것 자체가 북진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경을 중시했다. 서경은 명당이기 때문에 1년에 100일 이상 머물러라 라고 훈요 10조에다가 써놨죠. 그리고 발해 유민들을 수용했다. 자, 그 태조 왕건의 훈요 10조는 역대 왕들에게 정책 방향으로 왕들에게 하사한 것이고요. 정계와 계백요서가 있는데 이게 의외로 선지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정계와 계백요서 앞 글자를 따면 정계잖아요. 그럼 정계에 진출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관료들이죠. 관료들에게 남긴 그러한 내용이 정계와 계백요서다.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라. 그리고 왕들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것이 훈요 10조입니다. 그럼 태조 왕건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외울 게 아주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혼인정책, 역분전, 사심관 기인제도, 서경중시, 훈요 10조 정계 계백요서가 나오면 다 왕건인 거예요. 그런 게 막 선지에 나왔을 때 태조, 광종, 성종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점점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왕괴난이라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우리 고려 왕 순서 태해, 정광, 경성 이런 식으로 좀 앞부분을 좀 외워주시면 좋은데 제가 앞에만 좀 써드릴게요. 태, 해, 정, 광, 경,
성. 오늘 여기까지 이제 배울 건데, 자, 태조부터 이제 태조 때 너무 많이 결혼을 많이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인 정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왕비가 많았고 그 뒤로 아들들이 너무 많아요. 아들들이 많으니까 혜종, 정종 때는 왕위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 왕위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왕교인 아닌 거예요. 아니 우리 손자가 왜 왕이 안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왕위 다툼이 일어난 것이고 그것을 다 진압하고 왕권을 강화했던 게 바로 광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종 때 이제 왕권 강화를 하고 그리고 경종 때는 전시과를 실시하고 그리고 성종 때는 유교 정치를 실시하면서 더욱더 왕권을 강화합니다. 이러면서 점점 왕권이 강화되고 있는 이렇게 그래프가 보이시는 거죠? 자, 그럼 광종 살펴볼게요. 광종이 진짜 기출왕이에요.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광종 별표, 광종은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하기 실시하는데 호족들을 숙청하면서 이런 식의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식의 방법, 귀족들의 이런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노비안건법을 실시합니다. 억울한 노비를 풀어준다라고 하는데 이 억울한 노비는 도대체 무엇이냐? 빚을 져가지고 채무노비라고 할 수 있죠. 원래 노비가 아니었는데 빚을 못 갚아서 양인이었는데 노비로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풀어줘. 그럼 그 노비로부터 이제 양인으로 되면 양인이 된 대신 국가에다 세금을 내야 되죠. 그럼 국가의 재정은 빵빵해지고 이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비들은 줄어들게 되니까 귀족은 힘이 약해지고 그리고 왕권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노비안건법입니다. 그래서 노비안건법은 그러한 큰 그림이 있었다. 억울한 노비를 양인으로 풀어주는 거죠. 노비안건법으로 인해서 양인이 많아지게 되니까 양인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국가의 재정이 확충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세금이 빵빵해진다. 자, 그 다음에 과거제. 요거 두 개는 세트로 반드시 외워줍니다. 과거제는 이 유학적으로 임금에게 충성하는 인재를 왕이 직접 뽑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역시나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쌍기가 건의를 했다. 백관의 공복을 제정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공복은 옷 색깔이 자, 단, 비, 녹으로 이렇게 공복을 이제 만드는데 자색, 단색, 비색, 녹색으로 위계질서를 딱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칭제권원. 이제 그 광종은 광종이니까 광풍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데요. 광덕, 중풍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위보가 있죠. 이 제위보의 제자는 빈민구제 할 때 그 제자예요. 빈민구제 기금을 마련했던 게 바로 제위보다. 의외로 광종은 좀 거친 이미지지만 백성들에겐 따뜻하게 제위보를 설치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노비안건법, 과거제도, 제위보 요 세 개는 광종의 필수 키워드입니다. 요거 나오면 아, 광종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노비안건법 과거제가 너무 쉬우니까 그렇게 안 내고 광덕중풍의 연호로 사용했다. 이것도 아주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경종으로 넘어갈게요. 자, 경종은 전시과를 처음 실시했다. 요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 실시했다. 그래서 시정전시과, 처음 시자를 쓰는 거죠. 이제 전시과를 시작했다. 자, 전시과는 전지와 시지를 나누어 준 건데요. 이 전지는 밭이에요, 밭. 요 이제 밭작물 같은 게 나오는 밭. 그리고 시지는 임야입니다. 땔감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임야를 주고 또 밭을 주고 이런 식으로 전지와 시지를 나눠줬다. 땔감이 나오는 임야를 나눠주는 이유는요. 그때는 이제 난방을 나무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제 난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임야를 준 것입니다. 전지와 시지. 자, 이제 성종으로 넘어갈게요. 성종은 기승전 유교예요. 그리고 이 성종은 이 성자가 들어가잖아요. 뭔가 국가의 기틀을 완성했다의 그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도 여러 가지 완성을 하면 성종, 고려 때도 여러 가지 완성해서 성종이에요. 자, 최승로의 시무 28조로 받아들입니다. 여기 최치원의 시무 10여조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최치원은 이제 통일신라 말기에 진성여왕 때 활동했던 인물이고 최승로는 성종 때 이제 활동했던 인물인데 이제 최승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불교는 죽고 나서 내가 극락에 가는 내세의 그런 정치고 불교는 지금 현재를 다스리는 치국의 도다. 뭐가 더 중요하냐? 현재가 중요하지. 기승전 유교짱, 유교가 최고다. 이러면서 유교의 이념을 강화했다라는 거. 이런 유교 이념을 확립해서
이성육부를 만들고요. 요 유교 이념을 강화하는 국자감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할 때 계속 꼬리가 꼬리에 막 꼬리를 무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 유교니까 이성육부를 확립하고 국자감을 만들었구나. 자, 그리고 이때 최승로가 이렇게 좀 건의를 해요.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왕이 막 이런 지방 곳곳마다 다 돌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왕의 눈과 귀가 될 수 있는 지방관을 파견하소서. 자, 그래서 성종 때 12군데에 12목을 설치하고 목사를 파견하는데 그 목사가 바로 지방관이에요. 성종 12목, 성종 12목 세트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뭐 사료가 막 이렇게 나오고 12목이 나오면 아, 성종 그렇게 알고 문제를 풀 정도로 12목은 정말 중요한 키워드예요. 성종 12목 별표. 자, 12군데에다가 지방관을 파견했다. 자, 그리고 향리제도를 정비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이 지방 호족이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그들이 향리가 되거든요. 이 향리들을 이제 국가의 그러한 관직으로 흡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향리들은 나는 원래 여기서 계속 오래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지방에서 너는 이제 지방 공무원이 되었다. 관직을 주마. 뭐 호장, 부호장 이런 식의 관직으로 흡수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호족은 따로 이제 개인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가의 관직이 된 것이죠. 그래서 향리를 국가 관직으로 흡수했다. 요것이 바로 향리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향리의 힘을 다소 낮춘 거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국가 공무원이 됐으니까 이제 왕의 이제 말을 들어야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향리를 관직으로 흡수했다. 그러한 의미가 바로 향리제도를 정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경에다 국자감을 세웠어요. 흑창리에 이어서 이제 명칭만 바꾼 거예요. 성종 때 의창으로 춘대 춘합, 봄에 꺼주고 가을에 갚고. 자, 근데 유교를 강화하다 보니까 불교 행사를 축소시킵니다. 연등의 축소, 팔관의 폐지를 하게 돼요. 요거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왜냐면 태조 왕건이 훈요 10조에서 연등회와 팔관회를 절대 축소하지 말아라라고 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등회는 불교 행사라서 이제 축소하고 팔관회는 막 불교, 도교 약간 좀 화려한 행사예요. 그래서 팔관회는 잡스럽다 막 이러면서 폐지해 버렸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행사였기 때문에 연등회 팔관회, 연등회 축소, 팔관회 폐지.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한 것이다. 유교를 강화하면서 불교를 눌러준 거죠. 자, 그럼 이 시기에는 또 이제 이것들은 다 암기할 것들인데 중앙정책기구가 어려워요. 이 중앙정책기구는 여러분들 이제 그런 교재라든지 여러분 교과서에 표가 있잖아요. 그 표에다가 직접적으로 그 이제 하는 일을 적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정말 연습장에다가 쓰면서 외우세요. 그러니까 눈으로 딱 보고 난 분명히 외웠는데 왜 헷갈리죠? 못 외웠으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진짜 꼼꼼하게 외우셔야 되는데 왜냐면 고려를 공부한 다음에 이제 조선을 나중에 이제 배우잖아요. 둘이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꼼꼼하게 내가 이걸 쓸 수 있을 정도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그리고 시험에 100% 나온다는 거. 자, 중앙정치기구 아주 중요하다. 이성육부가 있는데요. 자, 이성은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이성입니다. 자, 근데 이 이성 중에서도 정책을 결정하는 게 중서문화성이에요. 중서문화성이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뭔가 정책을 결정을 해요. 그럼 결정을 한 다음에 상서성에서는 집행을 하는 겁니다. 집행을 하는데 그 집행하는 기관이 그 밑에 육부가 있어요. 육부가 이호, 예병, 향공 6개가 있습니다. 이호, 예, 병, 형, 공. 자, 이것은 조선시대에도 쭉 이어집니다. 이조, 호조, 예조, 병조 이런 식으로. 하지만 고려 때는 부, 이부, 호부, 예부였다는 건데요.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이부 같은 경우에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요. 호부는 각종 재정, 세금을 걷는 거. 예부는 의례, 외교, 뭐 교육을 맡고 있어요. 병부는 병사, 형부는 형벌. 공부는 이런 건축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각각 자기네들이 맡은 일들을 막 살림살이를 하는 거죠. 실제로 행정을 집행한다. 이 집행이라고 써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시중. 중서문화성의 가장 높은 대빵이 이제 문화시중인 겁니다. 국정을 총괄한다. 자, 그런데 이 중서문화성은 재신과 낭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신은 뭔가 이렇게 깊이 있게 의논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심도 있게 의논한다. 낭사는
비판하는 사람들이에요. 낭사. 낭사는 언론 기능으로 주로 비판을 맡는 사람이야. 자, 그 다음에 중추원이 있어요. 중추원은 여기 추자가 들어가잖아요. 중추원에 추밀이라는 관직이 있습니다. 추밀. 추밀은 밀로 끝나죠. 추밀, 군사기, 밀. 요렇게 연결이 돼야 돼. 아, 중추원에 추밀이 있고 추밀은 밀, 군사기, 밀. 요렇게 딱 생각나게. 자, 중추원의 추밀은 밀, 군사기, 밀 알고 있어. 왕과 워낙 친하고 왕의 직속으로 가깝기 때문에 군사기, 밀을 바로 왕한테 들어가지고 잘 알고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승선이 있어요. 승선은 비서 같은 역할, 왕명을 왔다 갔다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추밀은 왕명을 출납한다. 자, 그 다음에 어사대. 어사대는 별표, 어사대는 여러분들 암행어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거야. 지켜보고 있다. 자, 어사대는 관리 감찰. 그 다음에 삼사. 이 삼사가 또 중요한데요. 이 삼사는 고려 때랑 다르다. 예를 들어 고려 때의 삼사와 조선이 다르다. 조선의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으로 이 삼사는 언론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많이 되옵니다. 전하 이러면서 자신들의 이런 공론을 만들고 말을 많이 하는 기관이에요. 하지만 고려 때의 삼사는 곡식이 들어오고 곡식이 나가고 곡식의 출납에 회계 업무만 맡았다라는 거죠. 고려의 삼사와 조선의 삼사가 하는 일이 다릅니다. 요걸 포인트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삼사는 단순한 회계다. 언론 기능 X라고 되어 있죠. 조선시대가 언론 기능이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특히 또 중요한 것이 먼저 낭사, 비판하는 낭사와 관리들을 감찰하는 어사대, 둘 다 비판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대간을 이루게 됩니다. 대간 별표. 대간은 이제 대간이라는 그런 관직은 정말 말 그대로 간땡이가 큰 거야. 대간은 서경, 봉박, 간쟁의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서경권은 왕이 누군가를 임명하려고 할 때 5품 이상의 높은 관직을 임명할 때 동의하는 임명 동의권이에요. 간쟁은 뼈를 때린다. 왕에게 직언을 날린다. 이런 게 간쟁. 봉박은 잘못된 왕명을 되돌려보내. 아,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돌려보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왕권을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간이 커야지. 대간 이런 식으로 외워주세요. 자, 대간은 낭사와 어사대 관원들이 모이는데요. 서경, 간쟁, 봉박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서경, 간쟁, 봉박. 자, 그리고 이제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가 있는데요. 바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입니다. 자, 먼저 이제 도병마사, 식목도감은요. 제신과 추밀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 그래서 앞글자 따라서 제추회의라고 하는데요. 제신과 추밀. 이 제신 같은 경우에는 깊이 있게 의논하는 그러한 관직이고 추밀은 뭐를 갖고 있다? 뭐를 알고 있다? 군사 기밀을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군사 기밀을 알고 있는 추밀과 의논하는 제신이 국방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야. 그게 바로 도병마사죠. 도병마사 아주 중요합니다. 이 도병마사는요, 원간섭기 때 도평의사사라고 해서 국정을 거의 다 이제 총괄하는 그런 식의 임무를 하게 돼요. 흔히 도당이라고도 부릅니다. 도병마사는 원간섭기 때 더욱더 중요해진다. 자, 그래서 도평의사사로 명칭이 바뀐 것은 원간섭기 때다. 그 다음에 식목도감. 자, 식목도감은 무슨 기능을 하고 있냐면 식목도감은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법이나 제도를 바꿀 때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실질적으로는 도병마사가 더 자주 열립니다. 고려는 거란의 침입, 여진의 침입, 몽골의 침입, 홍건적, 외부 침략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인 회의인 도병마사를 더욱 자주 열렸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행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에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성종 때 12목이 있었다라고 배웠었죠? 그 다음에 5도 양계를 구축을 하는데 요것은 이제 현종 때 완성을 해요. 자, 5도 양계라는 건 무엇이냐면 전국을 5도로 나누고 저기 군사지대, 저기 이제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의 휴전선 근처 그런 데다가 양계를 설치한 것입니다. 5도 양계. 그래서 5도는 일반 행정구역이고요. 양계는 군사지역입니다. 자, 그럼 5도에는 뭐를 파견하냐? 안찰사를 파견한다. 도안으로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이 조선시대는 조선 8도에는 또 관찰사를 파견해요. 조선은 관찰사, 고려는
안찰사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어떻게든 구별을 꼭 하셔야 돼요. 고안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던가. 고려는 안찰사. 자, 향소부곡 이렇게 특수행정구역이 있었습니다. 향소부곡은 지역 차별을 당하는 곳인데요. 향소부곡은 다른 지역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어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사를 못 가.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주인이 있는 현이다. 죽은 주현. 주현을 기억해 주세요. 주인이 있는 현이다 라는 의미는 지방관이 파견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인이 없는 현이 속현입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주현이 훨씬 더 적었고요. 주변에 수많은 속현들이 있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속현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주현은 지방관이 있어요. 지방관이 파견됐잖아요. 이러한 주현이 속현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배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속현의 일들을 어떻게 속속들이 다 알 수 있겠어? 잘 모르겠죠. 그럼 속현을 그럼 실질적으로 누가 지배하냐? 속현은 실질적으로는 향리가 결국 지배를 하게 됩니다. 향리가 결국에는 지배를 한다. 실질적으로 지배를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 속현은 지방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향리가 지배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주현에 이제 주군과 주현 요쪽에서 이제 파견된 그쪽에 원래 살고 있다가 전쟁이 나면 군사가 되는 사람들을 주현군이라고 합니다. 주현군은 평소에 농사 짓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업군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군적이 없습니다. 군적이라는 건 군적의 이름이 실리면 직업군인이고 국가에서 군인전을 받는다든지 월급을 받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국가에다가 군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고 국가의 노동력을 바치는 것처럼 무료로 군대가 군인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났을 때. 그래서 주현군은 군적이 없다. 일종의 예비군이라고 할 수 있다. 평소에는 농사를 짓는다. 자, 이군육이 별표. 이군육이는 중앙군이에요. 이군육이 같은 경우에는 중앙군이기 때문에 자, 이들은 군적이 있죠. 자, 이들은 군적의 이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군인전을 받는 직업군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는 양계예요. 양계는 오도와 양계는 여러분들 지도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밑에 오도가 있고 위에 북계, 동계, 양계가 있어요. 이 지역은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지켜야 됩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다. 상비군이라고 하죠. 자, 여기에는 이제 병마사를 파견을 합니다. 오도에는 안찰사, 일반 행정을 맡는 사람이고 병마사는 거의 장군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마사를 파견하는 건 이제 군사적인 그러한 대표를 파견한다. 자, 동계와 북계를 양계라고 하고요. 여기는 항상 지킨다. 상비군입니다. 그래서 주진군, 진에 주둔한다라는 소리예요. 진이라는 건 전쟁을 할 때 진을 치고 기다린다 이러거든요. 전쟁을 할 때 그런 진영이 있어요. 거기에 군대가 있기 때문에 주진군입니다. 현에 파견하니까 그러니까 현에 있는 군인이니까 주현군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주진군들은 이들도 역시 군적은 없고 상비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군적이 있고 군인전을 내는 것은 중앙군만 해당이 된다. 그렇게 지방 행정과 군대까지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앞부분이라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 부분에서 좀 암기할 것이 좀 있어요. 특히 중앙정치기구는 여러분 꼼꼼하게 좀 공부해 주시고 각 왕의 업적, 태조, 광종, 상종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 위주로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